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이번 정권이 들어선 지 이제 5월부터 11월까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자,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거래량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시장이라는 것이죠. 자, 과거 집계를 시작한 이후로 거래량이 가장 낮은 상태로 가장 오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거래량을 회복시키기 위해,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완화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경제 전반의 악재인 이 고금리,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금리 정책, 통화 정책 때문에 모든 자산 시장이 침체되고 수요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모자란 거래량이 완화가 나온다고 해서 쉽게 풀리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겠습니까? 계속 거래량을 올려주기 위해, 시장 정상화를 위해 완화책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일단 이 완화책 중에서는 이 여야 합의가 필요한 내용도 있겠지만, 여야 합의 없이 갈 수 있는 완화도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5월부터 11월 왔을 때 여러 가지 완화책들은 여야 합의 없이 되는 완화책들이 주를 이룹니다. 이번에 오늘 얘기할 것도 11월에 오는 대규모 완화. 이게 뭐냐? 바로 결국 우리나라의 규제 시스템은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규제 지역에 들어가면서 각종 중과들이 붙으면서 규제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이 규제 지역을 비규제 지역으로 바꾸게 되면 이 규제가 사라지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여야 합의, 정책을 변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다 정부에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완화책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1월에 기대해 볼 수 있는 대규모 완화는 결국에는 9월 달에 했듯이 9월 달에는 지방을 전부 완화했잖아요. 수도권 일부 지역과. 이번에는 수도권이 남아있죠. 수도권의 많은 지역이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풀렸을 때 시장 상황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 강의하죠. 강의 신청도 밑에 고정 댓글 누르시면 됩니다. 자, 지난 9월 21일 지방이 다 풀렸단 말이죠. 한 번에 깔짝깔짝 되는 게 아니라 다 풀었습니다. 일단 미분양이 크게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안성, 평택, 파주, 양주, 동두천 이 5군데가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고, 그래서 풀어줬습니다. 근데 풀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시장이 일단 다른 게 아니라 이 고금리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산 시장이 모두 리밸런싱 되는 상황에서 풀렸기 때문에, 이게 풀린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매물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양주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좀 더 커진 모양새, 그리고 파주 일부 지역은 수요가 좀 붙고, 뭐 이렇게 약간 양분된 모양새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시장 상황이 완전 반대로 바뀌는 그런 건 반등이라고 하죠. 전혀 나오지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때 발표할 때도 또 11월 추가로 해제를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제 11월에 추가로 완화될 지역이 어딜까, 그리고 완화됐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효과,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전략은 뭔가,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규제는 이 상위 입지를 순서로 하위 입지까지 규제가 시작되고, 풀릴 때는 마찬가지로 역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안 좋은 데부터 풀리고 마지막에는 좋은 데가 풀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방은 다 풀렸기 때문에 수도권에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지역들이 이제부터 풀리기 시작할 텐데, 그랬을 때 내가 만약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면 어떤 준비를 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를 염두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 9월 발표를 다시 보면요, 이 투기지역 해제한 곳, 세종이고요. 투기 과열지구 해제한 지역이 인천의 연수, 남동, 서구, 세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연수, 남동, 서구, 세종은 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된 것이고요. 나머지
이 경기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그리고 부산의 14개구, 광주 5개구. 그러니까 지방 전부, 예, 그리고 대전도 마찬가지고, 다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은 지역은, 이 지역이 되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부터 규제 지역으로 우리가 치니까, 수도권,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빼고는 지금 수도권은 규제 지역인 셈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11월 달에 또 완화, 규제 지역,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는 지역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 중에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세종. 세종 같은 경우에는 내내 떨어졌거든요. 내내 떨어졌기 때문에 세종 이번 11월에 풀릴 것이다. 조정 대상 지역도 결국 풀릴 거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연수, 남동, 서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나올 것이다. 인천은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지금 연수, 남동, 서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 대상으로 내려온 것 뿐이고 나머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인데 이게 또 풀릴 가능성이 높다. 왜냐? 일단 인천은 23년, 24년까지 공급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25년까지도 이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금 이 검단을 비롯해서 입주장이 펼쳐져 있는 상황, 특히 서구 같은 경우에 낙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러한 입주 물량은 해당 지역구뿐만 아니라 인접지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서쪽부터 인천 위부터 아래까지 모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이 송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빠졌죠.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가격 빠질 때, 입주장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현상이 임대 가격이 이 정상 가격보다 훨씬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천에 전반적으로 전세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매가도 조정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입주장에 싸게 임차로 들어가시는 분이나 좀 기다렸다가 이 매수로 좀 싸게 이 우량한 지역, 사실 청라나 송도 같은 경우에 미래 10년 뒤를 가치를 생각하게 되면은 충분히 좋은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보시는 그런 시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의 지역들도 뭐 서울의 동쪽, 뭐 하남, 다산, 그리고 밑에 있는 남부 지역까지 지금 낙폭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수도권의 그 규제 완화가 대거로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어쩌면 전체를 해제해도 시장 상황이 바뀌는 상황은 없을 거라고 전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을 지금 올려주기가 어렵죠. 9월 달에 이미 우리가 간을 봤단 말이에요. 지방을 풀어주면서. 근데 거래량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죠. 따라서 이번에 11월에 완화를 하게 되면 한두 지역 깔짝하면서 순차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대규모로 해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몰처럼 여겨지는 지역 몇 군데가 있죠. 그런 지역들만 빼고서는 대거 이 경기 지역, 인천 지역 풀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천은 전부 풀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이 경기 쪽도 몇 군데를 빼고는 다 풀어주지 않을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규제 지역이 비규제 지역이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본게임 들어가는 겁니다. 저번 9월에는 지방이 풀렸어요. 그리고 비교적 우리 선호도가 낮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적은 지역 5개가 풀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부터는 수요자의 선호가 그동안 있었던 그런 자리들이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11월엔. 그러니까 이게 해제됐을 때 얻어올 수 있는 효과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전략을 세우셔야겠죠. 자, 일단은 첫 번째, 대출 완화입니다. LTV가 이제 70%가 되죠. 그리고 취득세 중과 때문에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1에서 3%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도 이제 거주만 하는 게 아니라 보유만 2년 하시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 주택을, 해당 주택을, 규제 지역이 아닌 해당 주택을 팔 경우에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30%까지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한테는 이득이 될 수 있겠죠. 취득세 일단 아낄 수 있어. 그리고 장특공 받을 수 있고, 일반 세율. 지금 양도세는 중과가 한시적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중과 없고, 그리고 장특공까지 적용해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청약의 경우에도
당첨되게 되고 6개월 동안 6개월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전매가 가능해지게 바뀌는 거예요. 규제지역에서 비규제로 바뀌게 되면. 그리고 원래는 이제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가 투기과열지구나 뭐 이런 경우에는 뭐 100% 가점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추첨제 비중이 상향되고요.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도 원래는 이 규제지역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체 다 내야 되는데 이것도 비규제지역이 되면 이제 6억이 초과하는 그런 분양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것부터 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중과가 완화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중과를 받잖아요. 이제 주택이 하나일 때는 중과가 없는데 두 개부터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두 개가 규제지역이면은 이제 중과를 받게 되는데 하나가 규제지역에서 비규제가 되면은 이제 비규제지역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걸로는 중과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세 부담이 확 내려갑니다. 주택이 규제지역에서 하나에서 두 개로 늘어날 그 순간에 이 중과 때문에 부담이 확 커지는 거거든요. 두 배다 보니까 종부세율, 그 중과 세율 자체가. 근데 이게 없어짐으로써 보유 부담이 확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이제 규제지역이 비규제로 바뀌는 이 수도권 지역에서도 추가적인 자산을 모으시는, 투자하는 분들께는 메리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규제지역이 비규제지역이 되면 이 메리트가 생기는 물건들이 있는데 바로 분양권하고 입주권이죠. 자, 전매 제한이 사라지는 분양권이 있습니다. 자,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등기까지 최대 5년 전매가 안 되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소유권 등기까지 최대 3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만 보시면 안 되는 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주택이 있고 또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의 경우도 있어요.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에는 수도권 최대 10년 그리고 그 외 지역 5년 동안 전매 제한이고 이거는 이 규제지역이 비규제지역이 된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보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노리고 있는 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인지 아닌지, 이게 공공택지인지 민간택지인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데 해당하는 거면은 이 규제지역이 비규제지역 된다고 해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려야 되는 분양권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도권 최대 10년, 그 외 지역 5년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분양권에서 기회를 보는 건 뭐냐면 투자자들만 들어간 분양권, 특히 이 작년까지 인기가 많았고 저도 추천을 드렸던 이 아파텔 같은 경우에 또 기회가 또 한 차례 오는 것이거든요.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서 상황이 급변하기 전에는 이 아파텔 인기 굉장히 많았죠. 아파텔 인기가 조금 시들해진 게 분양가가 너무 올라가는 것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대출에 대한 DSR 적용, 이것 때문에 좀 약화가 된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또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원래 이제 규제 지역에 들어가는 순간 백실이 넘어가게 되면 전매가 걸리는 거거든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전매를 못하게 되는 건데, 자, 규제 지역이 아니게 되면은 전매가 가능한 거예요. 아파텔, 그러니까 오피스텔 규제는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권과는 좀 다릅니다. 전매가. 그래서 원래는 비규제 지역은 100실 미만이든 이상이든 상관없는 거고, 이제 규제 지역 들어가게 되면 이제 99개까지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그래서 서울 안에서도 호수가 적은 경우 전매가 가능하니까 거기에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수도권 내에서 인천이나 뭐 이런 쪽에 분양이 많았잖아요. 이렇게 전매 제한이 사라지는 분양권이 생기게 되면 분명히 투자자들이 진입이 많이 됐던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통해서 여러분이 싸게 접근한 다음에 향후에 전세든 월세든 돌리시면서 시장이 정상화되는 그 순간, 그 몇 년 뒤죠. 그걸 노릴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나오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층수가 높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25년, 26년, 27년 이때 완공이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심리가 최악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시장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때가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개수를 줄이려는 심리 때문에. 자, 그럴 때 조금 더 싸게 내가 그때 기회를 못 잡았으면 그때보다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가격보다 더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입주권입니다. 정비사업이죠. 자, 이런 경우, 일단 서울이 풀릴 가능성은 낮아요. 11월 달 돼도 서울은 안 풀릴 겁니다. 하지만 뭐 서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이. 자, 그래서 수도권에 풀리는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경우에도 이제 투기과열지구만 해제돼도, 예, 투기과열 지구일 경우에 조합 설립, 재개발은 관리처분, 뭐 이렇게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 이게 전매 제한이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투기과열지구만 해제돼서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내려오기만 해도 이 입주권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재당첨 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당첨 제한도 5년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 사라지게 되는 거고,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이 재당첨 제한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 따로 시간을 편성해서 또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 영상 중에 재당첨 제한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예, 일단 정비사업끼리 부딪히는 도정법에 의한, 그리고 빈소법에 의한, 여기에 따른 것도 있지만 이 청약에 관련된 것도 있거든요. 청약과도 재당첨 제한이 걸리고 안 걸리는 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특집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락장에는 여러분들 이 입주권 투자를 집중해서, 분양권 투자를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에 큰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남보다 좀 싸게, 예, 빠르게 아파트를 받을 수 있으면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두 가지에서, 분양권하고 입주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분양권하고 입주권은 제대로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무엇을 노리면 좋을까? 향후 시장을 주도할, 앞으로 5년, 10년 뒤 시장을 주도할 신축이 될 물건이지만, 현재의 일시적인 상황 악화 때문에 나오는 그 약자들, 수요 심리의 그 위축으로 인해서 던져지는 그런 매물들을 우리가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P로 나오는 이 전매되는 아파트와 아파트의 분양권, 이것을 보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장 악화 상황 매도 타이밍으로 잡으셔도 어차피 매도하기 어렵고, 지금 현재 보는 그 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쉽게 팔리지도 않고 스트레스 받아요. 이럴 때를 매도 타이밍이 아닌 증여의 타이밍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증여는 쌀 때 하면 더 좋은 거예요. 하락장에 증여는 꽃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증여 타이밍으로 활용하면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왜 그러냐면, 비규제 지역이 되면 증여 취득세 중과가 풀려요. 지금 규제 지역일 경우에는 12%. 굉장히 높습니다. 예, 증여 취득세 자체도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데, 이게 비규제가 되면 3.5%로 내려갑니다. 거의 뭐 4배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잘만 활용하시면, 그냥 매도를 하시면은 뭐 어렵겠죠. 근데 만약에 이 자녀분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수중자, 주택이 없는, 그리고 세대 분리가 가능한 이 자녀분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2년 거주를 안 해도, 왜냐면 비규제 지역이니까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2월 과세 때문에 뭐 2년만 있다 팔 수는 없겠죠. 올해 안에까지만 여러분들, 이 5년이죠. 2월 과세. 23년부터 증여를 하게 되면은 이게 계산이 달라져요. 그래서 올해 안에 증여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매도 타이밍이 아닌 증여 타이밍을 활용해서 올해 안에 기회 삼아서 전략적으로 운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수도권의 규제 지역이 비규제 지역이 된다면 무조건 저는 매도 타이밍보다 증여 타이밍으로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끝내는 거죠. 23년부터 변하는 건 뭐죠? 아까 말했던 이 5년이 아닌 10년으로 2월 과세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 올해 안에 증여하게 되면 5년 뒤에 팔 수 있지만 내년부터 증여를 하게 되면 10년 뒤에 팔아야 되는 거죠. 굉장한 데미지입니다. 지금 뭐 1, 2년 기다리는 것도 숨 넘어가시는데 10년 굉장히 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23년부터 이 증여 취득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가 아닌 시가 인정액입니다. 주변의 유사 거래나 아니면 감정가격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가격으로 취득세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물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아까 말했던 2월 과세 기간이 2배가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팔아봐야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규제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되는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은 그래도 수도권에서 괜찮은 자리들이기 때문에, 예, 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11월에 이 규제지역 해제 어디가 될까 우리가 예상을 해보죠. 결국 순서는 지방부터 풀리고 수도권 중 비주류 혹은 하락이 큰 도시,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과 붙어있는 수도권 도시, 그 다음에 강북, 강남 순서로 해제가 될 것입니다. 이게 압축돼서 더 많이 대규모로 해제되면서 횟수가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더 떨어뜨려가지고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이 밑에는 이명박근혜 그 정부 주요 부동산 규제 완화책인데요. 자, 이때 이명박 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때 10월 달에 2008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조정하고 강남 3구 11월 달에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해제를 했어요. 자, 지금도 9월 달에 우리가 또 대거 풀었고 이제 11월 달 앞두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풀어갔는데 결국 강남 3구는 12년에서야 풀렸어요. 12년에서야. 그래서 결국에 이번에도 이 서울은 좀 나중에 풀릴 가능성이 높고, 그 중에서 이제 서울도 한 번에 우리가 풀 거냐, 아니면은 강북과 강남을 나눌 거냐, 이거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죠. 지금 보면은 여전히 이제 강남, 서초 강남과 뭐 용산구 일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가격이 많이 안 빠졌거든요. 자, 이것은 지난 5월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이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의 이 데이터인데요. 아시라서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자, 보면 인천 같은 경우 남구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화성, 양주 제일 많이 빠진 지역들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완화를 한다면 솔직히 여기 다 풀어도 시장 영향은 없어요. 1도 없다고 봅니다. 뭐 투기꾼들이 만들어지고 뭐 투자 수요가 붙어서 심리가 살아나고, 이거 다 풀어줘도 그런 거 생기기가 어려워요. 지금 고금리 뭐 깡패잖아요. 지금 폭등, 폭주기관차처럼 오르기 때문에 사실 다 풀어줘도 상관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번 정부의 특성상 이걸 또 단계로 나눠서 간다고 쳤을 경우에 아무래도 이 네임밸류가 있는 과천이나 뭐 안양, 성남, 이 세 군데는 사실 바로 풀리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의 지역은 일시에 굉장히 많이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기서 좀 더 묵는다? 그럼 광명, 하남까지 포함? 서울하고 가장 인접되어 있는 지역들, 그 중에 이제 강남 접근성이 있는 지역들이죠. 이런 지역들 빼고는 다 완화가 되지 않을까,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확실한 건 인천은 다 풀릴 거라고 보고요. 그나마 이제 수도권에서 안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데가 그런 데예요. 일단 집값이 높은 지역들이죠. 과천, 뭐 안양, 뭐 사실 의왕은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남, 뭐 의왕, 광명, 하남 이 정도가 되겠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의미 없다. 그냥 다 풀어줘도 의미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규제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되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역이 수도권이라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23년 안에 증여를 하는 타이밍으로 활용해서 좀 장기적으로 자산을 끌어가는 전략, 이게 상책이고, 지금 매도를 해도 사실 이게 대거 일시에 또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 이 낙폭이 더 증가할 수 있어요. 물량이 증가하면서. 자, 아까 이 수도권에 비하면 서울이 덜 빠지긴 했습니다. 덜 빠졌고, 그 중에서 이제 도봉, 노원이 좀 많이 빠진 모양새, 그리고 성북구, 그리고 강동구, 송파구, 여기가 좀 파랗죠. 파랗게 된 지역이 좀 많이 빠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서울은 이래서 2차 저차 지금 바로 11월에 풀릴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모든 지역이 빠질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4-5군데 빼고 빠질지, 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규제 지역이 풀리면 우리가 그냥 풀리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이제 11월 달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나마 가치가 높은 지역들이 순차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지방이랑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는 지역들 풀렸죠. 자, 여기서 기회가 어떻게 올까요? 일단 고금리로 인한 부담감, 체력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매도하려는 매도세가 있고, 두 번째, 규제가 풀리게 되면 분양권이든 입주권이든 그냥 물건이든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풀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가 풀리면서 물량이 증가하는 것에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매력적인 가격으로 변하는 시점이 오겠죠. 근데 이때 좀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거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보니까 내가 규제 지역일 때 샀는데 이게 비규제 지역이 되면 일시적 2주택도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기간이 늘어나고 이 2년 보유만 하고 2년 거주 요건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규제 지역일 때 그 시점, 살 때 시점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것들은. 이거는 뭐 소급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때 됐으면 규제적 풀렸으니까 비과세로 난 던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분양권, 입주권과 좀 다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규제 지역에다가 비규제 지역으로 됐을 때 좀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분양권, 입주권입니다. 거래가 불가능한 게 거래 가능해지는 그런 물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고금리로 인한 매도세와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사려는 사람은 부족할 때, 이때 물건이 싸지는 시기입니다. 그때 또 입주권,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지면 물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결국 시중에. 그래서 더 싸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매력적인 가격대, 향후의 신축을 미리 선점한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이분들 분양할 때 샀던 가격보다 떨어진 가격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은 그냥 가장 늦게 풀린다고 보면 돼요. 이번 정권 중기, 빠르면 중기고 말게 풀릴 수 있다는 거. 우리 이명박 때도 말게 풀린 거 보셨죠? 늦게 풀릴 겁니다. 가장 늦게 풀릴 거고요. 아무래도 서울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뭐 정비사업 관련한 입주권이죠. 입주권이 시중에 유통이 되게 되면 다른 물건과 서로 경쟁하면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건데 서울은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중 하나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 분양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양상이죠. 원자재 값도 그렇고 땅값도 그렇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분양하는 현장들을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량 자체가 적긴 하지만 지금 이제 고가로 분양되는 대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미분양, 그러니까 당첨 확률이 높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장 양상이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앞으로 분양하는 현장 눈여겨보시면서 접근하는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자금을 좀 적게 들이면서 투자를 하고 싶다. 투자로 봤을 때는 서울은 다른 게 없습니다. 모아타운에 투자를 하는 게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이 11월 앞두고 대규모 규제지역 해제, 수도권 이제 남아있는데 얼만큼 될 수 있을지 예상을 해보고 규제지역이 비규제지역 되면은 어떤 효과들이 생기는지 또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지까지 함께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올해는 매도 타이밍보다는 증여 타이밍이다. 작은 가격에 증여를 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매주 수요일 강의는 오후 2시 반부터 2시간가량. 그래서 지금 11월 주제는요, 썩은 상가와 초기 재개발. 아까 말했던 이 모아타운. 서울은 모아타운이 지금 최대의 기회입니다. 향후 10년 뒤를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 좋을지도 찍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하단에 첫 번째 제가 남기는 고정 댓글로 누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